아무튼 왜 평간의 영화인지를 한번 그 줄거리를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일단 뭐 회상을 좀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줄거리를 활용할 거거든요. 일단 처음에 영화를 딱 시작하자마자 영화가 이제 그 어떤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벤치에 이렇게 톰 행크스, 포레스트 검프가 앉아 있고 옆에 웬 그 간호사라고 나왔던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딱 앉으면서 이제 포레스트 검프가 그분께 초콜릿 드실래요? 이래요. Want some chocolate? 이래요. 그래가지고 박스에서 이렇게 먹을래요? 그러니까 안 먹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옆에 사람은 관심도 없는데 자기 혼자 막 말을 해요. 우리 엄마는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혼자서 막 얘기하면서 이러한저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릴 때 정말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료를 딱 받는데 다리에 뭐 특수한 장치를 달게 되는 그런 치료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세가 좀 구부정했다거나 제가 봤을 때는 요새 말로 이제 척추측만증 이런 게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뭔가 다리에 보조장치를 달고 막 이제 집으로 걸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포레스트 검프의 엄마가 같이 걸어오면서 너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 이러면서 막 되게 다독여주는데 이런 장면들 보면서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포레스트 검프 어머님이 요즘 시대에 태어나셨다면 그 장한 어머니상 이런 거를 좀 받아야 되는 분이 아니었나. 되게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그리고 자신이 느낄 만한 상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되고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을 포레스트 검프한테 막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진짜 장한 어머니상 받아야 돼요. 진짜 이렇게 정말 육아를 하고 아이들을 키우면 정말 훌륭한 아이가 태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포레스트 검프가 그 영화 내에서는 되게 좀 성격적인 측면이나 인격적인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바르게 성장한 표본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새 말로 얘기하면 경계선 지능장애 같은 게 있지 않았나. 예. IQ가 80부터 정상인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갈 수 있는데 IQ가 5가 모자라요. 75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받아준다라고 그 교장이 자꾸 거부를 하는데 이 포레스트 검프 엄마가 아니다 얘는 무조건 이 학교 보낼 거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그 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데 첫날 이제 등교를 하려고 스쿨버스를 딱 통학하는 그 차량을 타려고 문이 딱 열렸는데 이제 차에 딱 타서 자리를 이렇게 앉으려고 했는데 각 자리가 이렇게 비어있는 자리가 분명히 있는데 애들이 막 여기 자리 있어 안 돼 절대로 앉으면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유튜브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좀 봤는데 거기 나왔던 아역 배우들이 뭐 감독이나 스태프 이런 사람들의 자제분들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배우가 아니지만 영화 관계자의 자녀분들이 이제 촬영에 임해서 뭐 그 장면을 완성시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버스를 딱 타고 자리를 못 잡아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포레스트한테 여기도 괜찮으면 앉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포레스트 검프의 첫사랑이자 끝사랑 진짜 정말 순정남입니다. 포레스트 검프가 딱 앉으려고 본 그 자리에 제니라고 하는 여자가 앉아 있어요. 정말 금발에 정말 귀엽게 생긴 아이가 이쁘게 생긴 아이가 딱 여기 앉아 여기는 괜찮아 그래서 포레스트 검프가 거기에 딱 앉습니다. 어린 포레스트 검프가 그때부터 사랑에 빠져요. 제니랑. 그래서 내 이름은 포레스트 검프야. 난 제니야. 이러면서 서로 자기소개하고 이제 학교를 같이 막 다니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요. 같이 시간 보내고 같이 뭐 학교도 가고 같이 맨날 들판 뛰어댕기고 막 같이 놀고 이러는데 제니가 집에 별로 가기를 안 좋아합니다. 집에 별로 가는 걸 안 좋아한다라고 포레스트 검프 시선에서 얘기를 해요. 제니는 집에 가는 걸 싫어했어요. 아빠가 자기한테 입맞춤을 너무 많이 하고 자꾸 여기저기 이렇게 만지는 걸 좋아해서 싫다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포레스트 검프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관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거 가정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상황을 설명을 대리치는 해줍니다. 그래서 포레스트 검프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요. 커다란 나무 둘이서 맨날 그 나무 올라타고 그리고 책 읽는 방법 이런 것들을 포레스트 검프한테 제니가 알려주고 둘이서 맨날 시간을 보내면서 또 하굣길에 둘이 같이 걸어오고 있는데 자전거 타고 있는 애들이 보통
보통 이제 왕따를 시키는 애들이겠죠. 그래서 포레스트 검프를 막 bully라고 하는, 정말 미국식 표현으로 bully라고 하고 우리나라 표현으로 왕따라고 하는, 따시키는 애들이 와가지고 막 돌 던지고 막 놀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니가 포레스트한테 그럽니다. 포레스트 뛰어! Run, Forest, run!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조장치를 아까 차고 있다 그랬잖아요. 보조장치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막 뛰라고 그러니까 뭐 어찌저찌 해가지고 뛰나 뭐 이렇게 뻣뻣하게 어떻게 뛰는데 점점점 이 뛰는 거에 익숙해져 가더니 그 보조장치가 갑자기 막 정말 영화지만 영화처럼 타바바바박 하면서 그 보조장치가 다 부서져요. 그러면서 달리기는 거의 1등이 되는, 제가 볼 때 그 지역에서 거의 탑이 되지 않았나라고 싶을 정도로 달리기를 정말 잘합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그 이후로 이제 곧바로 뒤에 가서 이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한 장면이 있었어요. 이 장면에서 제가, 제니는 어찌 보면 희망을 놓지 않는 봄생이지 않을까, 식신격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장면이, 그 포레스트가 어느 날 가서 제니 이렇게 불렀는데 제니가 빨리 와 우리 아빠 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옥수수밭 같은 데로 막 뛰어가요. 그래가지고 둘이 어느 정도 밭의 중간에 가가지고 갑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새가 돼서 훨훨 날아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는 좀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의지를 담고 앞으로도 어떻게 좀 뭔가 좀 나아졌으면 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막 뭔가 이렇게 장면이 이제 전환이 돼서 약간 성장한 이제 고등학생이 된 포레스트 검프와 제니의 모습으로 넘어가는데,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돌 던지고 욕하던 애들이 이제는 차를 타고 욕하고 돌 던지러 포레스트 검프를 막 괴롭히러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와서 막 그 포레스트 검프를 막 이제 왕따시키고 놀리려고 막 괴롭히려고 막 쫓아가는데, 똑같아요. 그 어릴 때의 그 모습처럼 Run, Forest, run! 이러면서 막 뛰라 그래가지고 막 뛰어가요. 그래서 차가 말이 안 되죠, 사실. 영화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영화입니다. 차를 앞질러요. 차에 절대로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막 뛰어가는데 갑자기 방향을 바꿔가지고 어디로 막 뛰어가서 들어갔는데, 때마침 그게 미식축구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미식축구장에 딱 들어가가지고 미식축구 선수들보다 더 빨리 뛰는 거를 미식축구 감독한테, 감독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너 미식축구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이제 미식축구로 대학에 가는, 그런 모습까지 나와요. 결국에는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을 어느 정도 봤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입학이 거부가 되었던 아이가 겨우겨우 어떻게 엄마의 도움으로 인해서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친 다음에 대학교를 가는데, 대학교도 일반적인 형태의 어떤 공부로 가는 게 아닌 정말 신체 능력을 활용해서 이제 뭐 소위 요즘 말로 하면 특기자 전형 같은 걸로 간 거죠. 그래서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미식축구 특기자 전형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또 확실히 미국은 좀 더 뭔가 공부 외적으로 기회가 많이 있는 기회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근데 포레스트 검프 입장에서 보면 정말 순탄하게 진행된 게 없거든요. 일단 뭐 체형 교정 보조장치를 착용했어야만 했던 그런 어린 유년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학교에도 갔는데 거기서도 어느 정도 막 왕따 같은 거 당하는 그런 특징, 그리고 괴롭힘 당하고 이런 것들을 당하긴 당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꾸준히 꿋꿋하게 그냥 할 거 하면서 자기가 그래도 잘하는 걸 활용해서 대학에 가서, 대학도 미식축구 특기생으로 가가지고 그 미식축구 럭비라고 하죠. 그래서 미식축구 럭비 같은 걸 하면서 진짜 막 달려가는 그런 장면도 막 보여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대학을 4년을 보내요. 근데 포레스트 검프가 대학에 갔으니까 이제 제니도 대학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니는 뭔가 좀 대학에 가면서 좀 더 뭔가 이렇게 대학생다운, 그리고 성인처럼 살고 싶은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 순수한 포레스트 검프는 제니를 항상 기다립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마치고 오는 제니가 뭔가 약간 함부로 대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이제 가서 막 남자를
팬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순수한 그런 포레스트 검프의 순수한 장면, 순수한 어떤 사랑의 그런 감정 이런 것들, 그래서 행동이 순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도 봤고요. 그리고 나서 대학을 어찌저찌 이제 졸업을 했는데, 대학 졸업과 동시에 이제 뭐 미군에서 한번 미군에 입대를 하지 않으련 뭐 이러면서 당신 뭐 우수한 재원으로 보이는데 미군에 한번 입대해 보세요, 이런 제안을 받아서 결국 입대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포레스트 검프의 인생 친구 버바라고 하는 어떤 동료 군인으로서 같이 살아가는 흑인 친구를 만납니다. 근데 첫인상이 어마무시해요. 나중에 이제 대사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뭔가 자기 잇몸 구조 이런 게 조금 잇몸 구조가 좀 독특해서 약간 요즘의 말로 하면 약간 부정교합 같은 게 있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인데 굉장히 심성은 또 착해요. 이미지와는 달리 약간 거칠어 보이는 이미지지만 굉장히 심성이 착하고 새우광입니다. 새우를 정말 새우잡이에 대한 거, 그리고 새우 요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친구인데, 대대로 그냥 미국에서 뭐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흑인들이 노예로서 살아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요리하던 사람들이 자기 부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새우 요리 특히나 많이 했다. 그래서 그 버바가 같이 훈련을 받는데 포레스트 검프의 입장에서는 시키는 걸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빨리 효율적으로 완벽하게 해내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대 체질이에요. 네, 포레스트 검프가 사실은 군대 체질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고, 그래서 막 뭐 이것저것 시키는 거 다 열심히 잘 하고, 그리고 군대 생활에서 훈련도 받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파병이 됩니다. 언제로 어느 지역으로 파병이 되냐? 베트남 지역으로 파병이 되는 거를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편관의 면모가 드러나는 것 아닌가. 저 정리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포레스트 검프에서 발견되는 편관 1. 입학이 쉽지 않았음. 초등학교 입학이 쉽지 않았음. 2. 괴롭힘 당함. 3. 학교 아이들에게 괴롭힘 당함. 3. 운동과 관련된 전공의 대학 시절. 4. 군 입대. 5. 베트남 파병. 네, 지금까지 본 설명드린 내용들에서 이런 내용들 이게 솔직히 순탄하다, 쉽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여하튼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이 순탄하지가 않았고, 진짜 학교 아이들에게 괴롭힘 당했고, 뭐 운동과 관련된 전공의 대학 시절. 운동이 일반적인 형태의 운동은 아니죠. 굉장히 진짜 몸 부딪히고 막 그래야 되는, 그래서 훈련이 굉장히 빡센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나 미식축구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견뎌내서 대학도 졸업하고, 그리고 이후 바로 군입대를 해서 베트남 파병을 했는데, 베트남 파병에서 그 중위님을 만나죠. 이분이 사실 나중에 CSI 뉴욕에 나와요. 포레스트 검프의 댄 중위님이 나오죠. 댄 중위, 그 CSI 뉴욕 반장님이에요. 굉장히 유명했던 장면이 뭐냐면, 그 비치볼, 우리가 공기로 이렇게 키우는 그런 그 공기 주입해가지고 이렇게 공 모양으로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공은 내가 버릴 수가 없었다. 이 안에 내 와이프의 마지막 숨결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명장면을 탄생시킨 그 장면도 한때 유행했던 짤이었는데, 밈이었는데, 그 댄 중이가 그 분이랑 동일 인물이다. 그래서 여기 포레스트 검프에서는 좀 뭐랄까 되게 좀 약간 반 미치광이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CSI에서는 되게 좀 날카로운 그 반장님으로 나와가지고 좀 충격이었던 그런 모습도, 그런 장면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파병을 가서 댄 중위를 만나고, 댄 중위님한테 이 포레스트 검프가
이제 정말 그 부대 대원으로서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군대 가서 파병을 갔는데도 열심히 편지를 써서 제니한테 보냅니다. 근데 이때 제니는 뭘 하고 있었냐? 아까 대학 시절에 그 약간 이제 어디 바 같은 데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모델로서 데뷔를 하면서 바 같은 데서 일을 하다가 뭔가 나쁜 일을 당할 것 같은 그 순간에 구해줘요. 포레스트 검프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 파병 가라고 제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무조건 위험한 상황에선 도망가라. 그리고 뛰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니는 이상한 차를 얻어 타고 어딘가로 후련 떠나요. 정말 봄생 식신격이라고 느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참된 스스로에 대한 질문, 참자,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정말 자유롭게 찾아 떠났던 그런 모습을 보고 식신격이 아닐까, 봄생이 아닐까. 순수하긴 하지만 정말 순수하고 때묻지 않아서 선택에 따라 이게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겠구나 싶은 그러한 모습이 좀 연상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이제 파병을 갔다가 어느 순간 이제 침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제 베트남, 그때 당시에 베트남 전쟁이었으니까 베트남 쪽에서 이제 총으로 막 이 포레스트 검프의 부대에 막 총살을 막 하면서 막 총격전이 벌어지고 퇴각하라 이러면서 댄중이도 막 그렇게 쓰러지고 막 그런 상황이어서 거기에 이제 그 총격전이 일어난 지역에 포격을 내려라 그러면서 댄중이가 지원 사격을 원한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막 퇴각하고 있는데 우리 달리기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리 포레스트는 자기 혼자 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버바는 구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친구 버바를 구하러 다시 숲으로 막 뛰어 들어갑니다. 근데 옆에서 이제 총 맞은 사람들이 막 갑자기 나 여기 있어 그랬는데 버바는 아니고 총 맞아 죽어간 또 다른 동료고. 그러니까 걔네들 다 이렇게 구출해가지고 안전지역에다가 다 옮겨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미식축구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체력이 보통이 아닌 거죠. 그렇게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죠? 장애를 가진 것부터 삶이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저도 편관의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점점 이렇게 그 동료들을 구하면서 다시 숲으로 들어갔다가 버바가 아닌 또 다른 동료를 계속 데리고 와가지고 눕혀놓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에 댄중이도 구한 거예요. 근데 댄중이가 자기 조상 대대로 전쟁터에서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항상 인생의 마무리는 그냥 전장에서 돌아가시는 거를 자기의 그 인생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자기 나름대로 이제 상사잖아요. 그런 상사를 그냥 자기 입장 상관을 죽어가도록 냅둘 수가 없으니까 포레스트가 막 구출하는데 냅둬 나 여기서 죽어야 돼 그러는데도 막 구출을 합니다. 그 구출하는 와중에 이제 갑자기 벌에 쏘인 것 같아 이러면서 잠깐 넘어져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댄중이를 갖다가 안전지대에 옮겨놓고 너 거기 포격이 되기 직전이야 들어가면 안 돼 그랬는데 뿌리치고 나 버바 구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제 버바라는 친구는 이미 총을 많이 맞은 상태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구출을 해서 그 포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구출을 해서 결국 마지막 모습은 안전지대에서 편안히 버바라는 친구를 보내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총격전이 끝나고 치료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아까 벌에 쏘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제 엉덩이 부위에 총을 맞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료를 받는 그래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제2의 재능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탁구예요. 탁구. 그러니까 단순 반복적인 형태의 그런 업무 정말 그 미식축구처럼 공 잡으면 뛰어가는 거. 그 군대에서 뭐 엎드려 일어서 뭐 사격 자세 취해 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수동적인 형태의 임무를 자기가 열심히 수행하는 거 이런 것들 보면 이게 살인상생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거죠. 예. 하다 보니 영웅. 미국에 태어난 것부터도 편관일 가능성이 있죠. 선생님, 근데 이게 미국에 태어난 게 뭐 편관일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제니가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결국에는 제니가 그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묘비에 보면 1945년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태어난 연도가 1945년, 사망 연도가 1982년 이렇게 나오거든요. 1945년 7월 며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돌려봤죠. 근데 저는 봄생 식신격이라고 생각했는데 미월 병화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상관격. 그리고 이게 을목에 개수도 있었던 그런 구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을목에 개수가 있다? 그러면 천간에서 관인상생이 된단 말이에요. 병, 개, 을 이렇게 되고 미, 그다음에 여기가 유일 거예요. 1945년이면. 그럼 이렇게 되면 미월이니까 이게 상관격이거든요. 네, 상관격인데 이렇게 관인상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관폐인이죠. 네, 상관폐인이 되어 있는 상관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 제니의 인생과 좀 동떨어진 정말 교과서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거 날짜 책정 잘못했다, 택일 잘못했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미국에 태어난 게 편관일까 라고 했을 때 1945년 이 즈음의 미국이라면 글쎄요, 기회의 땅 아니었을까요? 상대적으로 만약에 제니가 태어난 연도에 편관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면 그때 당시에는 한국이 더 편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1945년이면 이제 저희가 광복을 맞이했던 해고요. 얼마 뒤에 또 6.25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다 보니까 광복 이후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 대비되는 한국, 그런 상황이 진행됐던 한국, 그에 상대적으로는 미국이니까, 미국이 이제 거의 승전국이 된 이유니까 오히려 미국은 좀 더 살기가 좋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조심스레 한번 해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탁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탁구를 열심히 해요. 근데 정말 탁구가 공이 오면 받아치고 저쪽 테이블로 넘어가고 다시 저쪽에서 받아치고 그러면 이걸 다시 보내고 이런 반복적인 형태로 일어나는 운동이죠. 그래서 포레스트한테는 이게 너무나도 아주 적성에 맞는 딱 적성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세계대회까지 나가가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도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훈장을 받아요. 아니, 상을 받아요. 상을 받아가지고 유명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뭐 탁구 연습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하다가 제대를 하게 돼가지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갔더니 집에 막 탁구 용품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레스트가 유명한 선수인데 우리 제품 쓴다고 어디 TV 나가서 한 번만 얘기를 해주면 내가 그냥 즉시 그 즉시 25,000불을 그냥 쏘겠다라고 그 탁구 제품 만드는 사장이 와서 그 엄마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나 이 제품 썼는데 되게 좋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를 일시불로 받아요. 25,000불을. 그 다음에 뭘 하냐, 포레스트는 배를 삽니다. 왜 배를 사냐, 버바랑 약속을 했거든요. 제대를 하면 새우잡이 배를 사서 새우를 잡아서 새우 요리를 하면서 그거 팔면서 살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그 일시불로 받은 25,000불, 1900 대략 뭐 한 70년 정도에 25,000불이에요. 25,000달러다. 이러면 뭐 엄청난 금액 아닐까요? 이게 요새 환율로 하면 25,000불이면 얼마인가요? 만, 10만, 100만, 1000만, 2천, 1000만이고 한 4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요새 환율로. 근데 1970년에 4천만 원이면 네. 그래서 배를 사서 배를 가지고 새우잡이를 떠납니다. 근데 뭐 새우잡이 막 하는데 열심히 새우를 잡아요. 새우 잡는데 새우 잡을 때 쓰레기도 건져 올라오고 뭐 물고기는 아무튼 안 보여요. 새우도 없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계속 해야 되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새우잡이 배를 운영을 하는 데서 막 이렇게 열심히 어느 날은 일하고 있는데 댄중이가
그 현장까지 옵니다. 근데 덴중이가 아까 베트남에서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포레스트가 구해줘서. 근데 후유증으로, 그 전쟁 후유증으로 다리가 절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양쪽 다리를 다 못 쓰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일전에 뉴욕에서 한번 덴중이를 만났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덴중이가 너가 새우잡이배를 하게 되면 내가 항해사가 되겠다, 너의 항해사가 되어주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러 온 거죠. 둘이 막 열심히 그쵸, 그 마라톤, 마라톤이랑 포레스트 검프랑 약간 어떤 결을 비슷하게 하는 그런 게 좀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덴중이가 항해사를 같이 하겠다 그래가지고 막 진짜 폭풍우가 몰아치는데도 나가서 막 새우잡이를 하려고 그러고, 진짜 그때 열심히 그 새우잡이를 했지만 폭풍 때문에 정말 죽을 뻔한 그런 고비를 넘기면서 그 일대의 모든 배들이 다 난파가 됩니다. 워낙 센 폭풍을 만나가지고. 하지만 그때 당시 바다에 나가 있던 포레스트의 배만 살아남아가지고, 바다에 나갔다 하면 새우를 잡아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박이 납니다. 그러면서 점차 회사를 키워요. 버바검프 그 유통, 뭐 새우 회사 이런 식으로, 버바검프 선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엄청난 떼부자가 될 정도가 된 게, 그 배를 배 하나만 있었던 그 조그만 업체가 배를 10개를 두고 그냥 완전히 그냥 사람을 두면서 쓰는 그런 업체로 완전히 성장을 하게 됐기 때문에, 정말 이제 돈이라고 하는 건 전혀 아쉽지 않은 상태가 된 게 포레스트가 됐고요. 그러면서 원래 버바검프였는데 그때 벌었던 돈을 이제 그 법안의 식구들한테 다 이렇게 기증 뭐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정말 가난하게 살고 있던 법안의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리는 그런 일도 해내는 게 포레스트의 역할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뭔가 살인상생의 인비 이런 거, 살인상생은 편관, 편인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여기 비견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편관이 편인을 생하는 살인상생이 끝나고 이로써 비견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지니까, 살인상생, 고된 어떤 업무를 처리를 하면서 그러다가 내가 뭔가 어떤 집단을 형성을 하게 된 이런 살인상생에 이게 비견까지 간, 그래서 인비까지 가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보여지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편제 편관 냄새가 솔솔. 그렇죠. 하 선생님 영화 설명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편관이라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낸 걸까요? 가녀지동도 있지 않을까요?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니까요. 이게 그렇게 여쭤보시면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다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고요. 계획을 짜냐 안 짜냐 라는 걸로 나누었을 때, 계획을 뭔가 짠다 그러면 천간에 수화 중에 뭐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포레스트 검프는 영화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스스로 뭔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짜진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계획을 짜지 않는 면에서는 천간에 수화는 없는 것 같다. 근데 이런 행동을 취해서 실제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것 같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선생님 말씀대로 가녀지동이 있는 것 같다, 뭔가 통근한 요소가 있는 것 같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특히나 그게 이제 목이나 금을 통근의 상태로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획을 짜냐 안 짜냐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 짜는 쪽이다, 안 짜는 쪽 이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그대로 실천한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목금이 통근이 되어 있거나 뭔가 가녀지동으로 가진 그런 형태다. 이제 원국의 삼합이 완성되면 그 반대 기운이 도충되는 작용도 있나요? 신자진이 다 있으면 화를 불러오는 건 아니고요.
신자진이 다 있으면 인호술에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불러오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그 설명이 안 되거든요. 불러오다라는 걸 뭘로 해석을 할 것인가라는 게 항상 저는 좀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기보다는 신자진이라고 하는 걸 내가 원국에 갖고 있으면 인호술이라고 하는 글자가 왔을 때 이 신자진에 대한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체 장애 부분은 금극목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저희 원일랩에서 우리 따로 이렇게 좀 공부하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그 궁통부감을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신월에 간목이 경금이 투간이 되어 있는 구조다라고 했을 때는 그리고 화가 없는 구조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 어딘가 좀 아플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신체 장애 부분까지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지를 둘 수 있을 뿐이지 금극목 있으면 장애가 있을 수 있대라고 얘기를 그냥 덮어놓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연구를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고서에서 나와 있는 글귀나 문구를 가지고 고민을 좀 해보시고 그 고민한 거를 실전에 적용을 해보신 다음에 그로써 이러한 이론적인 부분을 검증을 맞춰서 실제 이론화시키는 현대적인 이론으로서 현대적인 풀이로서 활용을 하시는 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궁통부감적인 근거로서 그런 의미에서는 금극목이 어느 정도 그런 장애를 가질 수도 있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을 겪어온 것이 이제 포레스트의 어떤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되고 나서 포레스트는 뭘 하냐? 자기 본래 집으로 본가로 돌아가서 잔디를 열심히 깎아요.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돈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뭔가 일을 해야 돈을 버는데 돈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할 일이 없어서 뭘 하냐? 잔디를 깎습니다. 정말 단순 반복 업무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무리 봐도 뭔가 살인상생, 금극목 형태 뭐 이런 해석을 조금씩은 해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근데 그러면서도 포레스트의 가슴 한편에서는 자기의 첫사랑 제니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제니 잘 살고 있을까 막 이러면서 매일 그리워하는데 잔디를 열심히 깎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보낸데 뭔가 내 첫사랑 제니 같은데, 그런데 제니가 실제로 와요. 그래가지고 제니와 상봉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근황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살고 뭐 자기 있었던 스토리 이런 것들을 막 제니는 알고 있고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 과거 본인들이 어릴 때 지냈던 그 지역에서 막 같이 걸어 다니면서 막 데이트하고 막 같이 밥 먹고 이러면서 어쩌다가 이제 제니의 어릴 때 집 앞으로 가는데 거의 뭐 폐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제니가 그 집을 보면서 막 돌 던지고 막 부시려고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또 순정남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옆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우는데 옆에서 앉아서 이렇게 옆에서 곁에 있어줘요.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포레스트가 밤에 방 하나를 내줘가지고 여기서 지내면 돼 그랬는데 뭔가 이렇게 자려고 올라가는 제니한테 나랑 결혼해 줄래?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제니가 아니 난 너랑 결혼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포레스트가 약간 화가 났는지 그냥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한숨을 푹푹 쉬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솔직히 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도 좀 상했을 거고 좀 이렇게 한숨도 푹 나오고 어떻게 차였네 막 이러면서 또 이렇게 스스로 막 마음의 상처도 입고 그런 상황에서 잠을 청하려고 이러고 있는데 한밤중에 제니가 찾아옵니다. 사실은 난 널 사랑해 이러면서. 그래서 둘이 뜨거운 밤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일어났는데 제니가 새벽에 나갔어요. 그래서 포레스트 검프는 뭐지? 제니 어디 갔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한켠이 굉장히
허해진 거죠. 그래서 허해진 상태라서 아 이거 뭐냐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무작정 뛰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무작정 뛰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요새 유행하는 러닝크루 있잖아요. 러닝크루의 시초가 포레스트 검프예요. 무작정 그 횡단을 해요. 자기가 살았던 곳에서부터 쭉 계속 뛰는 거예요. 포레스트 검프가 모자 하나 쓰고 막 뛰어요. 그리고 수염도 안 깎고 뭐 머리도 안 자르고 그러면서 계속 뛰니까 나중에 수염이 막 자라고 머리도 막 이렇게 자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계속 뛰었다가 근데 그렇게 뛰는 남자가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니까 언론을 타고 막 사람들한테 막 알려지고 막 사람들이 갑자기 나 당신 뉴스에서 봤어요. 그래서 뒤따라오면서 막 쫓아오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포레스트 검프가 뛸 때 따르는 사람들이 막 따라오는 사람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생각이 있냐, 뭐 이유가 있냐, 뭐 종교가 있냐, 뭐 질문을 하는데도 그냥 뛰는데요. 그러면서 막 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진짜 뭔가 아무리 생각해도 포레스트는 수화는 없다. 그냥 뛰었대요. 뭐든지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딱히 어떤 의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뛰다가 하루는 막 뛰는데 갑자기 뒤돌면서 나 지금 너무 지쳤고요. 그냥 이제 집에 갈래요. 그러면서 막 걸어서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 뒤따라오던 사람들이 이제 어리둥절이 된 거죠. 정말 그 영화 보시면 그 아우토반이라 그러잖아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도로만 있는 거기 한가운데에서 멈춰요. 뒤따라오는 사람들은 무슨 죄예요 그게. 갑자기 막 따라오다가 뭐 집에 간다고? 왜? 그럼 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 있는 상태였는데 제니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포레스트한테. 나 어디 살고 있으니까 나 만나고 싶으면 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달리기를 하면서 한 3년 정도가 지나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편지를 받고 이제 달려왔던 그 장소가 아까 제일 처음 시작했던 버스 정류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중간중간에 그 버스 정류장에서 옆에서 얘기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요. 근데 이 장면 전환되어서 그렇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난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벤치 장면으로 돌아왔는데 때마침 그때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던 어떤 할머니가 버스 탈 필요 없는데 2블럭만 가면 돼. 여기서 안 멀어. 그래서 딱 얘기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진짜요? 그러면서 또 막 달려갑니다. 제일 잘하는 게 달리기니까.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서 장소를 찾아가서 똑똑 했는데 제니가 문을 딱 열어줘요. 그래서 포레스트 왔어? 그러면서 너 열심히 달리기 했다며? 내가 너 스크랩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스크랩한 것도 보여주고 막 이래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재회를 하는데 조금 있다가 또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누가 또 왔나? 문이 딱 열리는데 웬 꼬마애가 오고 어떤 이제 여성이 이 꼬마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중 주차를 해놔가지고 나 빨리 가봐야 돼. 잘 반가웠어요. 그러면서 가요. 근데 꼬마애가 갑자기 나 TV 봐도 돼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인사하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내 이름은 포레스트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리틀 포레스트가 있고 이게 원래 포레스트가 있는 거죠. 얘가 영화 봐도 돼요? TV 봐도 돼요? 이러면서 가서 TV를 켰는데 제 이름 포레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니가. 그러니까 나랑 이름이 같네 이런다고요.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이름 따서 지었어.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가 아는 또 다른 포레스트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제니가 제 아빠가 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포레스트가 갑자기 충격을 먹어요. 그러면서 표정이 막 굳는데 다시 봤을 때 가장 임팩트 있었던 장면이라고 저는 요번에 가장 임팩트 있게 다가왔던 장면이었거든요. 포레스트 입장에서는 자기가 좀 지능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다리도 좀 안 좋았고 요런 그런 과거가 있었고 그리고 괴롭힘도 당했었고 이런 그런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빠인데 제가 내 아들인데 이 포레스트 입장에서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온 말이 혹시 똑똑한 거야? 라는 말부터 딱 나오더라고요. 와, 근데 저한테는 좀 약간 약간 뭉클하게 다가오고 참 안타깝게도 다가왔던 게 그러면 포레스트는 여태까지 다 알면서도 겪어온 그런 괴롭힘이나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긍정적으로 살기를 희망적으로 살기를 선택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보고 좀 와
포레스트가 저런 걸 느꼈겠구나 라는 게 좀 되게 크게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그런 연기를 톰 행크스가 보여줬는데 표정이나 당황하거나 이런 연기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연기를 참 잘했고, 그리고 뭔가 선입견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쟤 똑똑해, 굉장히 뭐 되게 스마트한 아이야 이러면서 가서 말 걸어봐 이러면서 제니가 막 장려를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안녕 내 이름 포레스트야 이러면서 막 뭐 보고 있어 이러면서 막 뭐 이렇게 둘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친해지는 그런 과정이 있다가 나중에 장면이 전환되면서 제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곧 죽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니 입장에서 포레스트가 왜? 너 뭐 감기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도 막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순수한 거예요. 나 아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 왜 감기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감기밖에 모르냐 이 바보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뭐 무슨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는데 오래 못 산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원래는 제니가 이제 좀 젊을 때 좀 20대 때 문란한 생활을 해서 에이즈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상 원작 스토리상으로는 C형 간염이라는 거를 걸려서, 그 C형 간염은 바이러스로 감염이 되거든요. 근데 그 C형 간염이라고 하는 명명이나 뭐 바이러스 기작이나 이런 것들이 알려진 게 80년대 후반이에요. 근데 극 중에서는 이 시기가 80년대 완전 초반이었기 때문에 무슨 바이러스인지 모르는데 나 오래 못 산대 라는 식으로 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제니는 이제 시한부로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포레스트가 그러면 우리 집에 가서 살자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살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아침 먹고 뭐 같이 생활하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제니가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포레스트랑 제니랑 같이 지내면서 타고 놀았던 그 나무 밑에 제니를 묻어줘요. 이렇게 묘비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식은 봉분을 안 쌓잖아요. 이렇게 평평한 땅에 이렇게 묻어 놓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묻어 놓고 그 무덤에다 대고 이야기하듯이 막 독백을 하는데, 그 장면도 진짜 왜 그러지 요새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나 막 너무 슬픈 거예요. 막 뭐 포레스트는 잘 크고 있어, 뭐 상황은 이렇고 뭐 어떻게 돼가고 있고, 그런데 네가 너무 보고 싶어 그러면서 막 우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장면이 있고 나서 이제 마지막쯤에 포레스트가 작은 포레스트한테 학교 잘 갔다 와 이러면서 막 그러고 버스 태워주고, 깃털이 새 깃털 같은 게 이렇게 날라왔다가 갑자기 슝 날아가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이제 영화 이야기인데, 이 인생 자체를 살아온 걸 보면 베트남 파병 이후 새우잡이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뭐 억만장자, 백만장자로 할까요? 억은 뭐 한 70년, 80년대는 백만장자만 돼도 많이 부자였겠죠. 사실 이 백만장자가 되고 나서 자기 재산을 무슨 과일 이름을 딴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모양이 애플이에요, 애플. 그런 스토리도 나오고 백만장자가 됐다. 결혼을 했지만 사별함,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제가 봤을 때는 포레스트 검프에서 발견되는 편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레스트가 장애에도 불구하고 결핍과 구김 없이 자존감이 높은 성향은 어떤 십신의 영향일까요? 일단은 뭔가 근황한 모습으로서 하나의 특징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결핍과 구김 없이 자존감이 높은 성향, 이거는 근황하여 힘든 일을 버텨냄,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을 남자 되신 듯, 그러게요. 감성적으로 되는 그런 시기가 찾아온 거 보니까 가을 남자가 됐나 봅니다. 추남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근황하여 힘든 일을 버텨냄. 두 번째, 청한사주구조,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금의 금생수,
이런 걸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경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든 물을 이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금생수라고 했을 때 신금의 금생수라고 하는 건 물이 흐르다가 멈춰요. 네, 물이 흐르다가 멈추게 되는데, 경금의 금생수는 어떻게든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힘든 것들, 본인의 어떤 트라우마, 상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거를 이렇게 그냥 털어낼 수 있는 것도 청한 사주의 특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포레스트는 뭔가 근황한 구조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청한 구조, 경금의 금생수가 되는 구조도 같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해서 네, 뭐 이런 구조.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결핍과 구김없이 자존감이 높은 성향. 한번 근황하고 인성으로 신앙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인성으로 신앙한 구조가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이 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챙기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뭐 포레스트 검프한테 저기 혹시 그 생년월일시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추측 성향으로 판단을 해보자면 이렇게 근황, 청한사주 구조, 그리고 인성으로 신앙한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참 순수하고 따뜻하면서 모진 일을 당해도 그 모진 일에 대해서 좀 스스로 그냥 털어내고 다시 희망적으로 살아간 주인공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포레스트 검프였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상황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면 편관이 지배적인 그러한 사주 구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좀 좀 보는 데는 좀 신기하기도 하고, 예전에 봤을 때랑 좀 다르게 와닿으니까 영화가 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구나 싶은. 그래서 혹시나 뭐 시간이 되시고 여유가 되시면, 그리고 뭔가 다시 한번 추억에 젖어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봐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되게 재밌게 봤던, 최근 들어서 다시 보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거든요. 네. 혹시 선생님들 그냥 했는데 이렇게 눈에 확 띄어서 대박 나는 건 어떤 사주 구조일까요? 일단 그냥 했는데 눈에 확 띄어서 대박 나는 구조. 1. 천간, 병화, 올, 임수. 이런 경우 오행 차원에서는 그래요. 병화나 임수라는 것이 천간에 있을 때 오행을 활용하는 차원에서는 누군가에게 눈에 띕니다. 뭔가 작품을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눈에 띕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냥 소위 말해 뭐 우리가 동지부터 하지까지를 인문 영역이라 그러고, 하지부터 동지까지를 산업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각각의 영역에서 염두에 두고 뭔가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천간, 병화나 임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천간에 병화나 임수가 있는 것이 눈에 확 띄어서 대박나는 구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육신적 측면으로 보면, 그러면 재생관, 재생살이 그래도 그냥 했는데 눈에 띄어서 대박나는 구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띈다라는 거를 해석을 하면, 눈에 띈다 그러면 대중의 이목을 끌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생관이나 재생살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런 대중의 이목을 끌고 눈에 띄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재생관, 재생살이 안 돼 있는 경우에도 눈에 띌 수 있죠. 만약 재생관살이 없다면, 그러면 인비나 인겁에 의한 쟁제, 이것도 눈에 띌 수는 있어요. 단
재생관, 재생살과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인비, 인겁의 경우에는 약간 매니아틱한 경우, 매니아틱한 집단, 특수 분야가 좀 제한적으로 되는 게 그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인비, 인겁에 의한 쟁제 쪽이 쟁제로 인해서 이목을 끌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능력에 감명받은 사람들이 이제 팬이 되는 거예요, 자처에서. 재생관, 재생사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 뭔가 눈에 띄었다 그러면 보편 타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본인이 인기를 얻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각광받은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병화 있는 사람들은 잘하거나 못하거나 행동이 확 드러나는 듯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리조엔 선생님, 자기의 재능으로 결실을 맺었으니 가을생일 수도 있을까요? 재능으로 결실을 맺다. 이런 경우는 오행 순환 상생이 잘 맞춰져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포레스트 검프는 육신을 활용한, 다시 말해 사람 관계를 잘 활용해서 뭔가 이뤄낸 사람은 아니에요. 그쵸? 잘 뛰어서 달리기를 잘해서 미식축구로 대학을 갔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훈련 받으면서 이것저것 훈련 성과가 좋아서 병과에서 높은 성적을 냈고, 탁구도 혼자서 보면 사람하고 같이 치고 이런 게 아니라 벽 보고 쳐요. 그리고 양손에다 탁구채 들고 막 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이런 관계로서, 사회적인 요인으로서 성공했다기보다는 개인 능력으로서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오행을 중점적으로 성공을 한 거고요. 오행을 중점적으로 활용해서 성공을 한 거고, 네. 타고남이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 봄생이든 여름생이든 가을생이든 겨울생이든 다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단 본인이 태어난, 봄이면 봄답게 행동을 하고 뭐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결실을 맺는 거고, 여름이면 사회적으로 쓰이는 재능을 본인이 잘 갈고 닦아서 결실을 맺는 거고요. 결실은 누구나 맺습니다. 가을에는 실제 뭔가 성과를 만들고 결과를 만들어서 결실을 맺는 거고, 겨울에는 이후의 세대가 쓸만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결실을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 시기별로 만들어내는 결실이 다를 뿐이지 어느 계절이 결실을 맺는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되면 가을 빼고는 결실 맺는 계절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동지부터 하지까지는 목이 결실이고요. 하지부터 결실까지는 금이 결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타고남이라 봄 쪽 아닐까요? 타고나는 건 그냥 오행의 상생상극을 봐서 판단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계절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장인 같은 후천적 노력을 가을 쪽이라고 보면, 장인 같은 노력은 봄에도 있어요. 간목을 활용하는 것은 봄이나 여름에 간목을 활용한다 그러면 장인 정신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가을이나 겨울에 경금이다 그러면 장인 정신으로서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결실을 맺는다는 거는 모든 계절에 가능한 거지, 어느 계절에서, 그러면 묘진사오월은 일만 저지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생화밖에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결실 맺습니다. 춘절생들은 그럼 시작밖에 안 해요. 시작했다 끝났다, 시작했다 끝났다. 매번 출발선에서 이렇게 멈칫 그리고 계속 끝나는 거예요. 출발선에서 땅! 그리고 멈칫. 오케이, 요번에도 출발 스타트 좋았어. 이런 것들. 그렇게 안 살잖아요. 우리 다 어떻게든 결실 내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능으로 결실을 맺는다. 오행 순환 상생이 잘 갖춰져 있다. 오행이 음양의 구조로 갖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양이 양을 생하고 음이 음을 생하는 형태가 아니라, 음이 양을 생하고 양이 다시 음을 생하는 형태로 갖춰져 있는 게 오행이 순환 상생이 잘 맞춰져 있는 겁니다. 재능, 관계,
큰 틀이 정해져 있어서 틀만 잘 잡으시면 사실 명리학 공부하시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매번 새롭게 생각을 안 하시면 되거든요. 안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물론 원체 우리나라 교육제도상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년 새로운 걸 배우기 때문에 뭔가 새로 배우면 저건 또 다른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지극히 정상입니다만, 명리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말씀드리잖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시는 형태로 공부를 하셔야지만 흔들림 없이, 그리고 기본적인 이런 기반에 깔린 이런 원리가 이렇게도 응용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듣고 보면 새로운 건 없거든요. 본질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라고 하는 해석을 보면 매번 새로운 거를 본다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라는 거 이전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 무엇 때문에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기본 원리가 제일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명리학 공부하시면서 계속해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건 없어요. 사실 처음에 우리가 배우는 음양, 오행, 상생, 상극, 요것만 계속 응용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근데 왜 새롭게 들려요? 기존에 알고 있는 거에 접목을 안 시켜서 그래요 라고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